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질서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상황보다는 대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뭐 오랫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자유주의 무역, 자유시장 경제,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제적 교류가 있었고, 또 많은 나라의 부에 엄청난 축적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화 과정까지는 어떤 음모적인 것이라든지 의도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또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나타났고요. 또 한 국가 내에서도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일자리를 얻기도 하고 또 일방적인 승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복잡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2차 세계화부터 세계 질서가 이상한 방향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특히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리고 우리가 빅3라고 이야기하죠. 거대 자본을 가지고 또 기술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까지 장악하게 됐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하여간에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을 했고, 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특히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회사들이요, 미디어까지 장악을 하고 각 나라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통제가 일상생활에 미치게 되고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넘어서 각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매수하거나 또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 진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모든 글로벌 리스트, 모든 글로벌한 기업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에 공장을 제공을 했죠. 그것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할 수 없는 악역을 담당하고 중국 공산당들은 그것을 기꺼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각 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돈과 여자로 매수를 한다라든지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결특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그림을 보실 때 중국 공산당은 자체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든지 경제 발전을 도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 도강양회죠. 이게 힘이 없을 때는 때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은 세계 공산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양을 이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붉은 자본이라고 그러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축적하고 자본을 축적하면서 그대로 전체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힘이 극대화됐을 때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전략, 그것이 시진핑의 세계 지배 전략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 그 부분은 제가 중국의 소리 없는 전쟁편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하고 글로벌리스트들 중에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중국 공산당이 결탁되는 그러한 형태가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좌파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뭐 전통 사상을 파괴한다든지 종교를 파괴한다든지, 그것이 때로는 진보로 위장하고 때로는 사상의 자유를 위장하고 때로는 학문의 자유를 위장하면서 우리 생활 속 여러 군에 침투됐습니다. 그것이 뭐 네오마르시즘이기도 하고요, 또 문화 마르시즘이기도 하고요, 또 좌파 페미니즘으로 위장돼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동성혼 뭐 이러한 주장을 하고요, 또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이러한 형태로 위장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차별금지법 이러한 형태로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전술로 통일전선 전술이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 형태로 또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허무주의 형태로 또 상대적 이론 형태로 우리 사회에 많이 침투했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상당 기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세력들이 공고히 대해서 서로 결탁을 해서 세계의 신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맞서서 자유시민들 그리고 개별 주권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각 나라가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것이 이제 신세계 지배 질서입니다. 소수가 독점을 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빅테크가 지배하면서 그 하수인으로 중국 공산당이 서브하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그것은 초거대 자본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붉은 자본이라고 하죠.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또 장기까지 적출되고 그 적출된 장기는 공산당의 수입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야만적인 반문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붉은 자본이고 중국 공산당하고 결탁한 글로벌리스트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를 중국은 말씀을 드렸듯이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서 힘을 기른 후에 서방 세계까지 타도하는 전 세계의 지배 질서, 그러니까 중국의 지배 질서하에 두는,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목표를 위해서 연대를 했던 거죠.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결탁을 했던 거죠. 중국 공산당과 글로벌리스트들이. 이러한 형태는 디지털 파시즘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요. 또 팬데믹으로 통제하고요. 선거에 개입을 하고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그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새로운 그 전자개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그 하청,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역할이 상당히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신기술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되고요. 부정선거가 자행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당연히 한국, 그리고 미국의 선거, 그리고 세르비아, 필리핀, 벨라루스, 이라크, 베네수엘라, 뭐 전자개표를 하는 나라는 대부분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끝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죠. 우리가 코로나로 알고 있는 실제로 감기와 큰 차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백신을 맞아야 했고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됐고 상당 부분 경제가 봉쇄됐죠.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것이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팬데믹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디지털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그러한 기술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인류의 기술은 점점 더 인간을 통제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셜 크레딧 시스템도 말씀드렸고 동공의 움직임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교실에 동원하는 그래서 통제하는 시스템도 되었고 여러분들 다 일거수일투족 다 체크당하고 있고 위치 파악 서비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팬데믹 현상으로 더욱더 강화됐죠.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통제, 선거 공정성 훼손, 자유민주주의 후퇴 뭐 이러한 형태로 전 세계가 점점 나타나고 있죠.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진짜 글로벌리스트도 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약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과거에는 도광양회,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린다. 그런 전략에서요. 중국이 특히 시진핑의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지배 전략의 본색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에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태평양을 양분하자 이런 것도 나타나고 대만 침략을 노골화하고 북한과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속방이다 이러한 것을 감추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드 배치서부터 문재인 정권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의 대외 전략이 중국과의 공조를 허용하면 이제 안 되겠다. 또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다시 역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중국 디커플링의 시대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문재인 정권은 임기 5년 기간에 앞에 2, 3년간은 종중 매국 행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을 들어바치고요,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을 들어바치고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자금 봉우리를 자임을 하고 중국에서 하지 않는 그러니까 태양광을 우리나라 불량 패널을 사들여서 대한민국의 온 산천을 오염시켰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플랜카드를 거는 것이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종중 매국 세력이 3년간은 하다가요, 국제적인 흐름이 중국의 디커플링으로 다 가는 것을 서서히 눈치채고 그 다음 2, 3년간은 팬데믹 사태 이후부터는 글로벌리스트한테 무조건 충성을 했습니다. 6차, 8차, 9차까지 사들였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폐기해야 될지 정부에서 고민일 겁니다. 철저히 글로벌 제약회사들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간신히 임기를 보존을 한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략도 상당히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나토에 가고, 대통령이 나토에 가고, 그리고 쿼드로 중국을 포위하고, 또 대한민국이 중국 포위에 거기에 합류하고, 이러한 부분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중국 디커플링 전략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다가 결과는 나타날 수 있겠죠.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예를 들어서 상하이방 정도 되는 지도자를 통해서 시진핑을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중국을 봉쇄하고 지금같이 포위 전략을 해서 중국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봉쇄 전략을 택할 것인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중국이 러시아와 다시 또 공조를 하기 때문에 이 전략도 사실은 저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구소련과 같이 중국을 해체해버리고 분할시켜버리는 그런 경우에 신장 위구르는 독립이 되고 티베트 독립이 되고 또 만주도 독립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의 외부 세계에서, 그러니까 국제 질서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몇십 년간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중국 공산당의 결탁, 그리고 신좌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것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랬고, 집권 과정서부터 통치 기간 내내 중국 공산당한테 부역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종중 매국 세력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앞에 사례들 좀 하나 빠뜨렸죠.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중국 공산당이 와서 마음껏 제재 없이, 어떠한 규제 없이 수집하게 허용한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거기에는 상호주의도 없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을 그렇게 수집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탄핵 세력인 국민의힘이 같이 공조를 했죠. 실제로 우리는 여야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중 매국 성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난 5년을 보내고 국민들은 과다한 세금, 디지털 통제, 그리고 백신, 이러한 걸로 고통을 받았죠. 윤석열 정부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디커플링에 의해서 서방 세계와 글로벌리스트들 쪽으로 윤석열 정부는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형태가 지금 나토, 또 그리고 쿼드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외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외 여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울어가는, 그리고 포위되어 있는 중국의 중국몽을 흠모하면서 과거 획기적인 그런 조선시대의 4대 종중 매국을 그 정도 했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좌파, 주사파가 어릴 때는 종북좌파, 나이 들어선 종중좌파,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권을 들어바치는
그러한 그 문재인 정권 내에서의 정말 그 저질 정치, 그리고 세계적 안목이 전혀 없는 이러한 것은 이제 극복이 돼야 되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에 자유민주주의에 편입되게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과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인 그리고 좌우 모두 야만의 시기에서 문명으로 가느냐, 다시 반문명이 그지대로 유지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통찰력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서 대한민국이 갈 길을 정해주는 그러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고요. 종중 좌파, 그리고 부패 우파, 이것에 국민들이 스스로 싸워나가고 국민들 스스로 자립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비극입니다. 왜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려고 그러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국제 질서 속에서 크게 거스리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잘 대변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고 백신 정책도 잘 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한테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수개표를 통해서 선거 주권을 잘 지키고 팬데믹을 잘 조절해 나가고 있는 대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사랑하고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자기 욕심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이 삼국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자유시민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애국심도 강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정말로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종중 매국 좌파, 그리고 부패 우파. 자,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